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뭐 정당에 와서 강연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아까 노회찬 대표 말씀한 것도 들으셨지만 뭐노 대표랑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여기 천호선 대표랑 천호선 최고와는 청와대에서 같이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우리 대변인이 성공회 대학에서 제가 대학원 특강을 하는데 그 특강을 듣고 이거 우리도 한번 와서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오게 됐는데 그 점에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린 얘기가 그래도 그 뭐 아주 뭐 이렇게 그냥 버릴 만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 한반도 정세를 보면서 또 뭐 물론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참 정치가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국민에게 정말 하나하나 어렵지만은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 정치가들이 그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상식이 뭐고 합리적인 어떤 언어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법률 또는 합의한 원칙들은 과연 지켜져야만 되는 건지, 왜 지켜져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도 한번 환기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참 많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에서 나온 얘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진실이 아닌 걸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림으로써 상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합리적 판단하고 국민들께 합리적 판단을 공유하는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똑같다. 누가 정권 잡아도 갖고 누가 뭐 그야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다 해먹기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뭐 똥 묻은 뭐 개 묻은 개 이런 형태의 그런 사회적 담화가 또 인식이 일반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속에서 결국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구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자기의 문화를 재생산할 수 있는 지금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진보와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상식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 그것이 결국은 옳다고 얘기되는 사회, 공동체가 합의한 최소한의 합의들에 대해서는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파렴치한이 되는, 그 다음에 공직자나 또는 사회적 지도자는 그거에 맞는 최소한의 덕성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정도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는 꼭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상식과 합리성. 그래서 모든 정치 세력이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 힘을 묻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아까 노 대표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해서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이제 그게 지난 대선 때 이미 울고 먹었고 그 전에 울고 먹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골도 이 정도 끓이지는 이런 정도로 저걸 알고 있다. 몇 탕, 3탕, 4탕을 해가면서 이렇게 진을 빼는 이 광경이 있었는데 그건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미 제가 다시 학자로 돌아와서 사실 뭐 청와대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그냥 국민들이 그 남북 정상회담장에 계시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NLL 발언 얘기가 있었고 NLL을 갖다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정상회담 합의문 어디인가 들어가야겠죠. 그것이 중요한 합의였다면.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그게 있습니까? 또는 이변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변 합의서가 있습니까? 지금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뒤져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없죠. 더 중요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 합의한 14선언에 따르면은
NLL 관련해서 서해 평화적 특별지대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즉 NLL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이 11월 달에 열렸어요. 그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불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NLL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양보하세요. 뭐 포기해라고 말하든지 양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국방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김장수 씨입니다. 그럼 김장수 씨가 그런 지시 들었습니까? 김장수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국방장관 시절에 남북 장관 국방장관 회담 나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NLL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백지임했다고 정권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를 갖다가 김정일한테 했는데 왜 백지임하고 알아서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NLL은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야 되는 우리의 경계선입니다. 국방 한계선이고 우리의 군사 분계선이다라고 왜 그렇게 그런 인식에 아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융통성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북한하고 좀 얘기해가지고 좀 바꿔보세요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했다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시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백지임 받았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정권을 위임받고 더욱이 국방장관 회담의 과정을 우리가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리고 5개월 남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서 그 다음에 NLL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나 어떤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14선언 이후에 6년이 지났는데 그 6년 동안에 NLL 관련해 가지고 그럼 무슨 현상 변경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화법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뭐 오죽했으면 코미디언 어떤 개그 하는 분이 그랬겠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요. 이렇게 한다는 화법까지도 유행할 정도인데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 하더라도 그런 오간 얘기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은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다만 그것이 합의되고 그 다음에 실천되는 것들은 다 공개가 됩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포기만 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그것이 나왔어야 된다. 어떤 형태든 간에 안 나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기록 문서에 그런 게 있을 저는 뭐 이거저거 몇 개 발췌했다니까 발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령 만에 하나 그렇게 그런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잘못됐다. 그거 어떻게 뭐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혀 사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 발언이 어떤 효력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매탕을 우려먹는 이 상황은 정말 이러한 매탕을 우려먹는 상황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합의인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고위공직자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청와대 고위인사나 또는 정부의 고위 강력 인사들은 절대로 자기가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 정보는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뭐 그게 비밀 정보로서 맞다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그걸 위반하면 사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을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주장을 자기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부도덕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정문원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때 그걸 봤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 자체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합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합의조차를 다 깨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내놓고 선거에서 우려먹고 다시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어려워지니까 핀치에 몰리고 우려먹고 이런 상태를 지금 방치해야겠습니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훼손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북 정상회담의 기록이 그것이 만약에 그 정말 고도의 그 비밀 문서인데 남북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국가가 정상 간의 회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두 번인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정상회담은 다 똑같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까발려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 내용이
그대로 역사에 온전하게 사료로 남겠습니까? 거기 나온 것 중에서 야, 좀 이상한 말 있거나 오해될 만한 거 다 빼버려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무엇으로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거냐, 무엇으로서 정보자를 삼을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대통령 정상회담에 나오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오는 정상회담 기록물은 참 우리 후손들이 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새누리당이 벌이고 있는 이 범죄적 행동, 국정과 함께 벌이는 범죄적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고 우리에게 주는 좌절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하나의 그 합의된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원칙들, 그 다음에 법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이번에 정말 따지고 또 질책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국내 문제가 또 제가 모시던 이 노무현 대통령님 문제고 또 이것이 남북관계에 연결된 거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상식,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아, 이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정말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막 고조됐다가 다시 전격적으로 이제 북한이 대외 관계 계속 나오고 대남 제의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진정세로 접어들어가서 좀 가슴을 찔러내렸다가 다시 또 남북 대화가 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틀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거기다가 개성공단은 또 아니 뭐 개성공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북핵 문제가 개성공단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개성공단이 이렇게 가동되는 사태도 이런 걸 보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고 또 가슴 아프시고 그럴 텐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 옳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주장성이니까 그 중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에 상당 부분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또는 어떤 부분은 정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한 학자로서 또는 국정 운영을 좀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정말 합리성과 상식을 좀 제대로 세우는 것이 이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적극 바로잡는데 나서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자회담에서 지금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오겠다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북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만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 육자회담 나오는 걸 오히려 반대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럼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못 나오게 하고 그럼 북한이 북핵 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안 보니까 그러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보면서 미국이 육자회담에서 그러면 갑인가? 그러면 요즘 갑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북한은 육자회담에서 을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갑이라면 이 태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왜? 나오려니까 안 돼 임마. 너 못 나와. 이거 해야 돼. 갑과 을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갑이 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을에 대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갑과 을에서 즉 갑이 을에 대해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갑을 관계의 갑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무슨 영향력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북한이 무너지게 생겼거나 또는 아니면 북한에 지금 북한이 말이야 그냥 꼼짝도 못하게 전 세계가 감시하고 막 그냥 강제적 제재를 가해가지고 핵도 못 만들겠거나 이렇다면은 북한이 갑인데 미국 갑인데 과연 그런가?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달에 9.19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북한과 미국,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6개 국가는 북한과 나머지 국가들 그 어느 누구도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한쪽이 갑도 되고 동시에 을도 되는 관계에서 9.19 공동성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북한이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건 너희 알지만 너희 갖는 거 불안해서 안 돼. 포기한다. 그 대신에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너희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 즉 핵을 포기했을 때 그럼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체제 안전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하고 이렇게 다 적대 관계를 해소해 주겠다. 또 하나는 핵을 가지고 북한이 또 핵 발전을 갖다 하니까 핵 발전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원자력 동력 그러니까 전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즉 경제적 보상과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와 북한 핵 포기를 서로 맞바꿨잖아요. 맞바꾸는 걸 갖다 그런데 갑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동시적으로 하자. 그래서 액션 포 액션, 행동 대 행동을 하자고 한 것이 바로 9.19 공동성명입니다. 이 9.19 공동성명은 정말 아주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있었던 최초의 다자 간의 합의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장전이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의 진전에 따라 가지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19일 날 나왔으니까 9.19 공동성명이죠. 이거 바로 직후에 하루 이틀쯤 지난 다음에 미 재무부가 뭘 했습니까? 북한이 미 달러를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전 세계에 유포하면서 이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해서 금융 제재를 가한 것이 바로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사건이 바로 직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에 이거 사인온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미 재무부가 그걸 발의했죠. 좋습니다. 북한이 참 상당히 불량한 행동을 많이 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북한 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우선 풀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하자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죠. 근데 미국이 갑자기 단독으로 이제 미 재무부가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들고 나와가지고 북한의 돈줄을 쥐면서 북한의 경제를 제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동성명하고 달랐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갑으로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갑을 관계가 아닌 균형 관계에서 이제 합의를 봐놓고 하니까 불공동성명이 이제는 사실상 유린되는 상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또 그 성질에 가만히 있겠어요? 바짝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해봐 하면서 이제 막 들리붙어가지고 결국은 방코델타 아시아를 갖다가 이제 이 제재가 하고 2,400만 달러의 그 북한 돈을 갖다가 이제 이 동결하고 막 그 사태가 악화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쪽으로 크게 가닥이 잡혔다가 다시 그냥 북핵 문제가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니까 그해 1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경계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 위조 집회 유통시키고 이런 얘기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충분히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 거는 일단 핵 문제부터 해결될 거 아니야. 핵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니 우리 우선순위 두고 이거부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아니 우리나라 달러를 가짜 달러를 지폐를 찍어가지고 전투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면박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부시가 직접 하는 얘기가 우리 달러를 위조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대통령 참모로서 대통령께 보고 드릴 때 북한이 위조 지폐를 유통하고 있는 혐의는 강한데 위조 지폐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랬는데 부시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께 이게 잘못 보고 한 것처럼 돼버리더라고. 그때 굉장히 난망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의 이 제재에 대항해서 뭘 했습니까? 핵실험을 했잖아요, 결국. 핵실험을 해가지고 그 핵실험의 결과 미국이 그 다음에 2007년 2월 달에 일사 합의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었던 2,400만 달러 다시 다 돌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관계가 다 풀어졌는데 미국이 그러면은 도대체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었다는 미국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위조 지폐를 북한이 만들고 있다는 걸 갖다 확증했으면 왜 그때 그걸 못하고 다 돌려줬는지가 아직도 미스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 네오콘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몰아쳤던 거죠. 자기들이 혐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확증을 못했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갑이다. 너는 꼼짝 말고 너 저 이 박보델타 아시아은행 이러니까 너 무릎 꿇어 했는데 북한은 무릎 꿇는 대신에 뭘 택했습니까?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갑을 관계로 미국이 갑 관계 있으려다가 실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가 다시 터지고 그 다음에 하다가 뭐 또 관계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저 이 오바마 들어오고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아시는 것처럼 2009년 5월 달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고 2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번에는 중국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 18745. 다시 한번 갑이었습니다. 이제 유엔이 갑입니다. 미국이 갑이고. 그러나 이런 안보리 제재 결의를 했지만 중국이 슬쩍 빠져나와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경쟁력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불사한 북한에 대한 압박은 이건 우리는 안 되겠다. 그거는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결국 북중 관계가 지금 새로운 관계로 오히려 전개되면서 북한이 2009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기에 북한 사람들 중에서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 몇천 명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올 초에 북한을 다녀온 교포 한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200만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했던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무슨 뭐 물고기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그 공장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핵 능력은 더 강화해서 다시 3차 핵실험했지. 그러니까 북한은 할 거 다 했어. 거기다 북한이 전혀 그렇게 조금은 고통받았겠지만 오히려 더 경제가 나아지는 그런 현상이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다시 또 보였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갑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압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자고 해서 하면서 미국도 추가 제재한다고 막 뭐 얘기하면 언론에서 막 추가 제재한다고 막 크게 이렇게 뉴스를 뽑아내죠. 그렇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거는 워낙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제재 해봤자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중국을 통해서만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미국 말 듣습니까? 중국은 중국의 이해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심판관 자리에 앉아서 북한에 대해서 나오라 마라 할 수 있을 만한 레버리지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제사회는 언론은 또 우리는 미국이 갑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 보고 육자담 나오라 마라 할 수 있을 만한 북한이 육자담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면 북한 핵이 고도화될 뿐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옳은데 그러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북핵 고도화가 안 됐습니까? 북한과 대화를 중단했던 시기에 북한과 대화를 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고강도로 북한 핵이 고도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북핵을 고도화시킨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야. 대화를 안 했던 시기에는 더 고도화된 이 상황을 지금도 북한은 중국한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야 너희 대화하라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 대화하려고 미국하고도 얘기하고 남한하고도 얘기하는데 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뒤에서 핵 능력을 강화시킨다 한들 그걸 누가 지금 막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위한 대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걸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아닌 걸 말처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상식적 판단에 대해서 우리도 흐려져 있다 이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사실은 큰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오늘 신문에 이렇게 칼럼에 보니까 이 형식이 그 내용을 지배한다고 말한 그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 갖고 있다라고 청와대에 이제 어느 수석이 얘기했다. 전에 이제 보도 나왔지만 그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는데 저는 그 논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이 장관급 회담 경제가 발생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틀 그 다음 날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제 저희들이 긴급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느 이제 교수가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와대 수석급 차관급인 어느 이제 수석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생각, 그 이 내용, 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게 우습다. 왜? 그 차관급 인사가 장관 몇 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장관보다 힘이 더 세고 장관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자가 그 사람이 나와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니 차관급인 내용을 가진 사람이 장관급인 형식 장관을 가진 사람은 더 힘이 센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가당착 아닙니까? 예. 사실은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또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을 그렇게 했을 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힘센 차관급 인사가 저도 NS 차장 할 때 물론 뭐 많은 언론에서 저한테 뭐 차관이 말이야 장관에서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용이 형식을 갖다 규정하게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저럴 수 있는데 그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자가당착, 자기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그 주류적인 그런 그 인사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이 막 달라졌다. 중국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말이야 이제 강력하게 하는 것 같고 말이야 시진핑 시대는 달라지고 그래서 북한이 바짝 얼었다. 그래가지고 더욱이 좀 중국이 이제는 뭐 달라져서 이제 뭐 제재도 막 가고 뭐 여기저기서 뭐 제재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중국 지도부를 요즘 만나보지도 않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뭐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정통하게 뭐 얘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북한 중국 관계에 대한 책도 냈고 또 제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면 중국은 제가 볼 때는 2009년 여름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체제가 위험해지도록 붕괴되는 쪽으로 위험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이건 안 된다. 북한이 제대로 먹고 살게 하는 거는 또 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결단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결단을 한 시기에 시진핑도 북한의 그 당시 중국의 지도부였습니다. 국가 부주석이었고 근데 그 시진핑 시대가 왔다고 그것이 바뀌어질 무슨 이유가 다른 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중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이중 전략이 뭐냐? 중국은 지금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중국과 북한 사이의 혈맹 관계가 이제 끝났다 뭐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13년 전에 북한 중국 관계 책을 냈습니다. 45년에서 2000년 사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거 북한 중국 관계가 기존의 혈맹이나 동맹 관계가 아니라 북한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지원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양한 옵션들 정치 문화 뭐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비판하는 관계 결정적인 북한 체제 문제가 운명이 걸릴 때만 그건 뭐 조건 없이 지원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북한은 자기들이 생존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생존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북한 체제를 압박하는 걸로 가지고 체제 붕괴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을 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건 안 되는 거야 말이죠. 자, 이런 식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변화시킨 그런 식의 관계는 이미 1990년대에 여러 북중 관계가 서로 삐덕거리면서 여러 가지의 시행착을 거치면서 이미 2000년쯤에는 확립이 됐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 이런 뭐 북중 관계에서 뭐 전략 대화 이런 것도 나오고 있더만요. 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북중 간의 혈맹 관계 끝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북한 중국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세요. 신문에. 거기도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때만 되면 이미 북중간 현면관계 끊었다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은 필요할 때 얘기하죠. 자기가 그때 얘기했다고 잊어버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미 북중간에 그게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하고 이런 거에 규탄합니다. 중국도 여기에 대해 당연히 적극 동조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미 중국은 G2로 성장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북한 국제사회에다가 불량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지원하고 이러면은 그거 곤란해. 너희들이 그 정말 진정한 너희들이 정말 그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를 리딩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야 아니잖아.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국제사회는 이렇게 항상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고 또 비판합니다. 많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급적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다 동참합니다. 그리고 북중관계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면은 약간의 제스처 쓰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북중관계는 그냥 갑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라는 게 뭡니까? 그 제재 결의를 아무리 고강도로 해도 그거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대량살상 무기를 북한이 만드는 거나 또는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집단,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런 걸 제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주민들이나 북한의 민간이라고, 북한이 민간과 국가가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규정된 데에서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거나, 다른 나라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갖다 지원하지 말라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규정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 나라들은 초코파이 하나가 북한에 들어가도 이거는 김정은이 아들이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전략물자야 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들어가면은 그 무슨 소리야, 이건 북한 주민들이 먹는 건데,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있다고 해서 중국이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도 북중 간의 정상적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가급적이면 북중의 일반적 경제 협력이나 정치 관계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북한을 갖다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대열에 동참하는 이른바 이중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놓고 우리가 중국이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 그건 중국이 국가 이익이니까. 중국이 뭐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는 중국으로서는 정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 관계를 보면은 요즘 나오는 북중 관계도 눈에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북중 관계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다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뭐 북중 간의 뭐 여러 가지 경제협력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로 뭐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도 하고, 이게 뭐야? 혼란스럽죠? 그거는 이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중 전략. 중국이 그런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고 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중 전략이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온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라는 말을 갖다가 지난 한 10년 사이에 나온 그런 중국,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얘기들을 쭉 기사를 모으시면 그 기사 모은 것들의 결과를 우리가 예상한다면 이미 북한은 망했어야 되거나 북중 관계 다 끊어졌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북중 관계를 봅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북중 관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봐가지고 그게 딱 실제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통해서 정책을 구사하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얘기했지만 경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지난 세월이 역사가 있는데 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북한이 다시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 3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 결의를 하고 막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재 결의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한반도에서 이 위기가 고조되고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어떻게 하면 안보 정세가 완화되느냐에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미 고위급 대화 문제 뭐 제안하고 그 일본하고도 대화가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민군 총정치국장이 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또 대남 제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또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얘기는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관심에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또 한편 중국도 북한이 이제 자기 말을 북한이 중국이 원하는 얘기들을 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중 관계에서 일반적 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럼 결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또 효과가 없이 끝나는 거죠. 다 압니다. 왜 하냐면 이번에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는 2009년판 도돌이표입니다. 다시 4년 전 걸 그대로 한 거잖아요. 4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거 안 된 거잖아. 너희들 안 된 걸 왜 또 갖고 그래. 오바마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전 오바마를 잘 모르지만 오바마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라는 추측이 들어요. 북한 핵 문제 그래 그건 뭐 골치도 아프고 또 지금 북한 핵이 조잡한 수준으로 있고 아직까지 그런 거 같지 않으니까 야 저거 뒤로 물려. 지금 뭐 시리아 문제도 하고 급하니까 뒤로 해. 그러니까 내 임기 동안에 뭐 굳이 좀 크게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 이른바 머들링스루. 그냥 그럭저럭 가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계속 뒤로 빠지. 그러려면 뭐냐면 제재해. 제재가 효과가 없지만 제재한다 하면 사람들은 다 그거 맞지. 그래 제재됐어. 그럼 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서 제재하면 그건 뭐냐면은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도덕적 해에 빠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효력이 이미 없다는 것이 입증된 걸 갖고 다시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미국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는 그거 뭐 문제 없겠네. 라고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거지. 이건 도덕적 해이라는 거죠. 왜 해결 안 될 걸 또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정당은. 이거 해결 안 됐잖아요. 당신이 갖고 해결 못 했잖아. 우리 지난 4년간. 왜 똑같은 얘기해? 당신 국민 우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북핵 문제는 군사적 제재하는 거는 이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안 된다는 건 역사가 증명했어요. 그래서 조나 시루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햇볕 정책론자, 포용 정책론자들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그런 것이 구조적인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다 그냥 되는 걸로 압니다. 그 제재가 효력이 있느냐? 즉, 저 앞에 다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1.5m 바깥에 있는데 1m 밖에 안 나가는 휘초를 막 휘둘러대. 상대방 맞지도 않아. 그래도 휘둘러대는 거 보고 됐어. 왜? 북한에 대한 혐오증이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그 중국은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중국은 별로 거기도 이해가 없으니까. 자, 북한은 여기 이제 진보적이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저 역시 오래전부터 제가 일부의 한국의 이른바, 저는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고 딱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북한 정권은 3대 세습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아시는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보다 더 수구적이죠. 정말 수구 세력이에요. 북한 정권이 진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연대하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되죠. 왜? 북한의 정권이 수구적이고 독재적이고 이런 정권이지만, 그렇죠. 분명한 거는 이 한반도의 극도로 고조된 위기 대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을 대표하고 있는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면 틀림없잖아요. 그 정권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화협력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수구적이고 그래서 이거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그거 뭐냐면 한국의 진보 세력은 한국의 민주 세력은 제3의 대안이지 북한하고 무슨 연대에 설 수 있는 건 없다 이겁니다. 정권 차원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협력은 우리가 뭐 남북 협력을 한다는 거지만 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하고 대화를 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어처구 없는 거라는 거죠. 다 압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고 우리가 남북 화협력을 위해서는 그 북한 정권하고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제 이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부정적 행동 또 언론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신의 증폭 또 워싱턴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한 그런 어떤 불신이라는 것은 크게 달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도 강경한 얘기를 하고 강경한 정책을 쓰면은 그거는 뭐 정말 만사오케이란 말 하면 뭐하지만은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넘어가서 그걸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엔 나오는 게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미워하고 불신하는 것과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 차이에 이거 정말 어렵지만 언론이 이런 걸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언론이 계속적으로 그걸 부추기니까 더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그러나 이거를 가르는 합리성을 갖지 않으면 정말 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올바른 해답은 각자에게 있습니다만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정책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과정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개성공단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했다라면은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만 개성공단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정세가 위기가 고려되고 그것이 남북 관계를 불똥이 튀었고 이 불똥이 다시 한번 개성공단을 튀어가지고 가동이 중단되는 이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개성공단을 2003년 6월 30일 날 착공을 했는데 그 개성공단 착공할 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수익성. 그 빨갱이 들고 사업해가지고 무슨 뭐 이게 되냐, 뭐가 남냐. 더욱이 뭐 북한이 무슨 시장 경제를 알아? 북한에게 뭐 아무리 경제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다 쫄딱 망해서 나올 거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성공단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때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제하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사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보상해달라.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정부한테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먹고 살고 우리가 잘 기업 운영해서 이익 나니까 제발 좀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통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개성공단이 이 지경이 되니까 우리 기업들이 또 하는 얘기가 제발 나 개성공단 가서 사업만 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니까 내가 거기다 놔두고 온 완제품 그 다음에 지금 사업하기가 어려우니 그럼 개성공단에 있는 내 물건 금형이라도 갔다가 남한에서 좀 다시 뭐 물건 찍어내줄 수 있게 북한적 한번 방북회의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성에 대한 문제 그거는 문제가 없다. 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국민들도 개성공단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개성공단, 그건 남북관계가 나빠지고 악화되면 북한 애들이 개성공단에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삼을 거야. 그래서 인질로 삼았습니까? 하도 이쪽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북한도 뭐 잘못되고 그냥 나쁜 행동이지만 좋아. 그러면 좋아. 우리 그럼 나와. 우리 근로자들 다 빼겠어 하면서 오히려 북한 근로자들 다 빼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성공단이 그러면은 인질 사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거꾸로 그런 식의 남북한 간의 감정 싸움 뭐 제가 굳이 그런 말씀을 다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감정 싸움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까지 오게 된 거죠.
잠깐만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고 왔더니 제가 약간 눈썹이 떨려가지고 이상해요. 제가 아침을 안 먹는데 아침 뭔가 밥을 안 먹고 강연을 하면은 이제 이 약간의 이제 에너지 문제인지 눈썹이 좀 떨립니다. 그러신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눈썹이 떨리면 조금 이렇게 좀 진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도움이 됩니까? 예, 그러면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수익성이나 인재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원통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아니, 허다못해 개성공단이 아니고 개성공단 그 아래 남쪽에 있는 DMZ에서 남북한간에 교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 낫겠어요. 발로 싸움하다 이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참 그래요. 북한 본래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도 같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기업이 북한 기업입니까? 이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완제품 갖고 오겠다 그랬어요. 한번 방북하게 해달라. 북한이 그랬어요.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하자, 남북 신문 당국자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걸었어요. 왜 대화해야 되냐 그랬더니 신변 안전 때문에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회장님이 어느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분은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불편한 진실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정부가 우리가 저 개성공단 우리 사업장 가서 물건 갖고 오겠다는데 신변 안전 보장을 북한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당국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면서 단 한 번도 신변 안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말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그거 한번 터주면 됩니다. 남북대 안 해도 돼. 그냥 북한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터준다니까. 북한도 물론 당국자 대화를 하자니까 그러면 하면 되지만 북한은 좀 목리를 부리는 게 저거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터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한번 가서 물건 갖고 나오면 그 우리 기업들이 갖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12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쌈짓돈으로 만든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정부가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만든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가서 뭔가 한번 안 되는 사업, 국내에서 보임금 때문에 시달리는 이거 갖다 한번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돈 다 끌어와가지고 갖다 만든 공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거기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개성공단 기업가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이 정부에게 이 개성공단 기업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 주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느 공단에서 123개 업체가 지금 부도가 좀 난리가 나는데 정부가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만 허락해주면 된다면 그거 왜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잘했어. 북한 저거 버릇들여야 돼. 저거 한번 길들여야 돼. 이게 북한 길들이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돼. 왜? 북한은 혐오증 때문에 북한에다 들이대면 다 우리는 만사 형통.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상. 이러니 나라가 운영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보면서 느낀 거지만 내 국민의 고통 하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열도 양보할 수 있는 게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상대방이 열을 갖다가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내 고통 100을 갖다 감내하는 즉 내 배를 갈라가지고 상대방의 팔을 자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 기업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북한을 무슨 재주로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죠. 아니 개성공단 지금 정상화시키라는 것도 아니야. 물건 갖고 나오는 건데 북한이 뭐가 아쉬워요. 그거 안 터주는 게. 우리가 아쉽지 우리 국민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기업가들이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논리가 거꾸로가 되고 이렇게 상식이 그야말로 통하지 않은 비상식이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만연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을 갖다가 정리해내지 않고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NLL 갖고 들이대고 몇 번을 흔들어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겠지만은 진짜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북핵 문제 얘기하지만 북핵 문제가 20여 년간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 결국 기본은 서로 간의 불신, 적대감이 여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적대감 불신이라는 거는 결국 한반도에 60년 전에 맺어져서 아직도 전쟁의 중단 상태로 남아있는 이 정전체제, 즉 전쟁을 중단한 이 서로 갈등 구조인 이 기본 불신 관계의 이 구조가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이 구조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은 결국 한반도의 냉전적인 적대적 인식, 즉 정전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데 정전체제를 해소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하지 말고 정전체제 해소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하지만 이와 함께 근본적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노력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도 터부시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것들, 이걸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맺자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나 그리고 이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를 둘러싸는 이 상황은 진보 보수의 가치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된다. 국가주권을 확립해야 된다. 이것이 진보의 가치라고 어느 누구가 어느 교과에서 써놨는지 저는 본 적도 없고, 이건 사실 상식이고 합리적인 가치 아닙니까? 보수가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보수가 일제 식민지 세력부터 나오다 보니까 주권이라는 말만 들으면 경계 일으키다 보니까 주권과 관련된 건 다 그냥 반미나 용공을 몰아세워가지고 이 엉터리, 그야말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자는 거는 진보의 가치처럼 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주권을 가진 이상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모자라는 걸 갖다가 미국한테 부탁을 하는 게 기본 예의지, 그냥 들이대고 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런 가치도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합리성 상식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남북관계나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고시적으로 인간론적으로 봐야만 된다. 그래야만 어느 것이 상식이며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를 갖다 다시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다. 그 와중에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도 뭐 이번에 북미 고위급 회담 얘기 나오니까 그 뭐 북한이 보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그거 듣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볼 때, 북한 문제를 볼 때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속성과 변화. 무엇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계속되고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화가 있는가? 북한은 요 몇 년 사이에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들이 비핵화하겠다고 그랬지만 요 몇 년 사이에는 우리는 비핵화 없다, 우리 핵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몇 년 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다 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변화예요 최근에. 그럼 이 변화는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걸 포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상대방의 연술 구조에서 변화가 뭐냐를 보는 거죠. 아, 사람이 변했다는 말 할 때 사람이 뭡니까? 100% 이렇게 가다가 한 1, 2%의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면 변했다는 거지 뭐가 다 변합니까? 그래서 상황도 그렇게 보면서 인식을 해나가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진 걸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보정의당에서도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과거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갖고 계시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옳으냐? 민족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민주당이건 진보정의당이건 또 뭐 안철수 씨가 만드는 친당인지 아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건 기본적으로 과연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뭐 이 군대 갔다 온 대학생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이제 통일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산가족도 그래서 하나의 핏줄이니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 개 중에 이해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애들은 그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전 60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같이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남북 문제와 분단과 통일을 배울 때는 그야말로 그 전쟁의 상흔이 같이 자라서, 즉 민족이 다시 그냥 그 온전한 몸체가 갈라져서 피를 절절 사지가 찢어진 상태로 있는 그 상황에서 통일은 북진 통일이건 남진 뭐건 관계없이 그냥 그건 절대 당이었지만, 그래서 살아와서 어른이 되고 이 사회를 끌어온 우리가 다시 아이를 낳고 한 그 아이들은 불구적인 기형적 분단 구조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뭐가 나쁜지 모릅니다. 분단. 그 아이들한테, 그 세대에게 우리의 분단은 당이로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전략으로서 그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오로지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가장 이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육지를 갖다가 육지로 나가는 길을 완전 봉쇄당한 채, 아니 오히려 그 육지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탄압되고 뭐 그야말로 그 독재 세력이 민주 세력을 갖다가 그 정권을 용봉으로 몰아세우는데 이용당하고, 우리는 군대 가가지고 그야말로 또 많은 국방비를 들이고 이러면서 오로지 3년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신생국가 14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몇 개 안 되는 선진국의 문턱에, 물론 뭐 문제는 많습니다만은 시장경제 중에서 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대만은 뭐 차이니스 타이페이, 이렇게 차이니스 타이완이라고 말해야 만큼 중국과 관계.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겠죠. 이 어려운 분단 상황에서 정착자들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진짜 불모지대다, 싹트기 어렵다는 이곳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140개 중에서 유일하게 수차례에 거친 국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병영받고 나온 군인을 갖다가 다시 군대 안으로, 병영 안으로 집어넣고 민주주의를 성취해온 나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3년 바다만 갖고 이 엄청난 분단의 실력 속에서. 그렇다면, 자, 민주주의 얘기 빼겠습니다. 경제만 갖고 얘기하죠, 이제. 경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 이 육지를 터가지고 정말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북한하고 협력하고, 북한이라는 데가 좀 하다 보니까 저렇게 못 살게 돼가지고 우리의 뭐 실질 국민 소득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경제력 규모의 8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국방비를 갖다가 우리 국민 총생산의 2.5% 쓰는데, 그 얘기는 우리 국방비가 북한 국민 총생산의 2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아무튼 남북한 간의 이러한 경제력 격차가 불행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비교 우위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우리의 기술과 자본과 북한의 노동과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서 지하전 협력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대륙, 중국 대륙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가 이동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겠습니까? 여기 부산 출신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가끔씩 부산을 갈 때 고속도로 타고 딱 내려가면은 부산 고속도로에 크게 이정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안 하이웨이 1.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에서 불과 400km면 서울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산항을 얘기할 때 5,500만 평방킬로미터 40억 인구를 가진 유라시아 대륙의 최동남단 항구로서 세계적인 항구의 천혜적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부산항이 세계 5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산항이 정말 그렇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 4,900만 명이 사는 요 남쪽 남한 대한민국의
동남단, 항구, 부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부산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이 정말 4,900만 명의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동남단 항구가 아니고 5,500만 평방킬로미터 45 인구의 동남단 항구였을 때 부산이 어떻게 발전할지. 부산에 왜 공장 10개, 20개 더 줘야 됩니까? 그걸 하면 사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지금 안 되고 있지만. 틈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냉전의 해체가 중국을 갖다 변화시켰고 소련을 붕괴시키고 러시아가 되면서 이 기회의 창이 열린 거거든요. 이 기회의 창이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 우리가 휴전선을 뚫고 북으로 진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 신성장 동력이다. 뭐가 있는가? 3면 바다만을 갖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한면 육지를 쳐서 북과 교류하고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걸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가 창출될 거냐. 통일비용? 그런 얘기할 때도 그렇지.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깔아준다. 북한에게. 여기서 단천, 비철금속, 유명한 세계적인 비철금속 광산들이 많은 단천까지 철도를 깐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돈들이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물들을 이동하고 지하철을 갖고 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그러한 소위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북한한테 달러를 줘서 공사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기업 건설업자들이 들어가서 하게끔 수주를 주는 거죠. 그럼 북한에 가서 깔아주는 거예요.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다시 말해서 남북이 협력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대기업들이 왜 4대강을 파가지고 이 생명의 강들을 다 저렇게 망쳐놓습니까? 북한 가서 하면 남북 협력해서 좋고 우리 건설업들이 살아서 좋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의 지하정 가져와서 좋고 우리는 중국 대륙으로 시베리아 대륙으로 뻗어나가서 좋은데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즉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쌀이나 비료 지원을 걸 때 나머지는 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의 창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허다못해 북한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해가지고 각 군에 따른 300명 정도 사회복지사를 파견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사회복지학과 나온 300명이 일자리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일이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는 비용인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남북과 통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게 북한이 아무리 못마땅하고 아무리 도발적인 세력이 하더라도 그들을 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돼서 중국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기회는 영원히 박탈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절실한 현실이잖아요. 이런 걸 갖다 국민에게 얘기해야 된다. 남북관계, 남북협력은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전문의들한테 얘기함으로써 이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 앞에 모든 야당이 다 뭉쳐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성, 상식에 기초한 그런 세상보기 이런 것들이 함께 된다면 조금 정돈되지 않을까. 이 감히 제가 물론 이런 정돈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나 요 근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네. 이거 떠나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시각에서 이 동아시아를 한반도를 보는 시각과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이런 접근이나 이런 논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요. 아마 이 생각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미국의 지금 이제 세계적인 위상이 다들 느끼시지만 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2008년 9년 사이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동아시아에서는 급격하게 중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 힘으로써 이미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미국이 어떤 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고 관계없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 구조는 영내 국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동아시아 내 국가, 영내 국가는 아니지만 동아시아 여기에 있지만 동아시아에 대해서 스테이크홀더, 당사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주한미군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이 미국과 최대 교역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해서 동아시아에서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 간의 교류를 갖다 막아낼 길은 없다. 왜냐하면 국가 전략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박근혜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중시 정책이라는 말을 공공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도화되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중국을 우리는 숙명적으로 또한 거기서부터 많은 이익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게 뭐냐면 동아시아가 하나의 생활협력권이 되고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고 평등한 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대해서 냉전 시대적인 유산으로 한미동맹이 있어 왔지만 이게 전혀 다른 의미에서 만약에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미국 의존적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고 한중 관계가 심하게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균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면 한미동맹은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이 그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급격히 커가는 한중 관계나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전제판을 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당 또는 지도자들은 생각을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우리가 과거의 유물들이 지금 와서 새로운 걸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거대 중국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까지 안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민간, 시민사회가 더 발전할 겁니다. 시민사회 속에서 시민사회 각각의 영역에서의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네트워킹이 돼야만 국가 간에 가질 수 있는 이 불평등성을 넘어설 수 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내로 올 겁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지 않건 간에 말씀하신 중국과의 경제관계 통해서 먹고 사는 시대로 왔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외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뭐냐면 거대한 비전으로서 우리가 황해경제권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도를. 중국 대륙이 14억, 15억의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하는 나라지만 북쪽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왜?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몽고 사막이죠. 서쪽으로는 뭡니까? 신장 이구로 다 사막지대. 갈 수도 없어. 남쪽으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와 운남성 정글지대야. 오로지 사면 중에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부해안밖에 없는데 그 동부해안의 3분의 2가 제주도까지 포함되는 한반도의 서해, 황해와 인접해 있어요. 이게 이 황해라는 바다, 우리가 뭐 서해라고 표현하는 그때는 안 되겠죠. 중국은 또 자기네들 동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황해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황해 바다가 중국의 고도 성장하는 도시가 그 일대에 거의 많이 대부분 있습니다. 남쪽에 그야말로 또 인천부터 시작해서 군산, 대산, 목포, 여수. 그런데 북쪽이 이제 끊어져 있습니다. NLL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한반도를 갖다가 인공에서 내다보면은 중국 쪽은 불야성이고 남쪽은 약간 불야성이고 북한 쪽은 깜깜하고 이 서해 바다는 이 황해 바다는 완전 깜깜합니다. NLL 때문에 분쟁의 바다니까. 여기 갖다 평화의 바다로 서해 평화협력 기별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철학은 그거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면 이 중국의 거대 성장과 우리가 중국보다 0.5단계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은 중국보다 한 단계쯤 늦고 이것이 실효 효과를 나타내면 어마어마한 황해경제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NLL이 이게 평화의 바다로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우리의 미래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 우리의 힘의 비대칭을 어떻게 커버해 나가느냐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미국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투사되는 영향력은 강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오히려 갖추면서 가는 것이 향후 10년, 20년에는 더 중요한 과제가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전혀 바뀌는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우리 한반도는 중국의 중원과 관련된 조공체제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 지금은 조공체제의 특징은 불평등 관계라는 거지만 안정적 관계를 이뤘습니다. 지금은 불평등 관계가 아니면서 이 거대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타발 협력체로 갈 때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의 발의로 북한 인권법이 지금 그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제가 볼 때도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뭐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이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뭐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라든가 때로는 뭐 끼라뿌리고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게 북한의 인권을 직접 개선하는 어떤 효과를 갖기보다는 남북 간의 그 긴장 관계를 조성을 하고 뭐 이럴 위험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시냐 한 가지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입장에서 사실 이거를 또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뭐 이거를 그냥 반대만 하기는 좀 사실은 좀 애매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대안적으로 좀 이런 걸 해보자라고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뭐 이런 거 장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상당히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 인권법이 나오게 된 거는 미국이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이제 제정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법적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이 헌법상은 우리가 뭐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는 하나의 도서 우리 영토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법률적 권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법률적 권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데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맞는 거냐 사리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나 북한 동포 문제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북한 인권법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이유와 어떻든 간에 뭐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북한 인권법 자체를 갖다가 하겠다고 국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거기에 대항해서 북한 민생 인권법안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저는 북한 인권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 인권조약에 따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권에 관련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생존권, 사회보장권에 관련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즉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도적 지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시민권이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의 시민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서 개혁이 되고 개방이 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줄 쑤셔가지고 뭘 넣어서거나 이런 것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거기다가 남북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일정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우리는 남북한 간에 인권 문제조차도, 과거 북한은 우리 인권 문제를 또 문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인권 문제조차도 내정 간섭으로 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이 남북 양측이 이 좁은 지역에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 국민 모두의 인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을 자극해가지고 그것이 군사적 긴장이나 정세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시민권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뭐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라든가 이래서 일정한 정도로 한반도가 안고 있는 이 불안정한 정세구조와 안보 위협구조를 고려한 북한의 시민권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걸 얘기하는 식으로 좀 더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합리적이고, 또 향후 북한과 협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또 일단 야권이 그런 걸 갖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뭐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무슨 재단을 만들고 또는 뭐 무엇을 지원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과연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이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는 문제가 평화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의 물리적 평화가 물리적으로 평화가 깨지지 않고 평화가 진전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의 시민권이 증진될 수 있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 한 분 또 누가 손 드셨나요?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아, 네네.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네. 듣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이 지금 상황과 안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몇 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의 임금하고 네. 우리 신의주 단둥 지역의 네. 황금평 공단에 이제 중국하고 협력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공단의 노동자들 임금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지 실제 어떠한지. 지금 황금평은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임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1인당 임금이 좀 싼 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에 9천만 달러, 5만 6천 명쯤이 1년 동안 해가지고 9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그것 때문에 절대로 그 달러가 이 주기이기 때문에 뭐 개성공단 못 끊는다. 아무리 전시상태 선포해도 못 끊을 거다라고 이제 약간 이제 비아냥했는데 야질 났는데 그게 약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뭔 얘기냐면 북한은 지금 중국하고 시베리아하고 중동에 지금 인력 수출이 몇만 명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거는 개성공단에서 월 100달러 좀 더 받는데 한 300~400달러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받는 월급이 지금 개성공단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수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북한을 봐야 되는 게 북중 관계가 2009년에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했을 때에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그 경제협력 규모가 뭐 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은 60억 달러가 넘었어요. 훨씬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북한에서 지하자원 수입한 건 한 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중국이 북한에서 무연탄과 철광을 수입한 것이 16억 달러가 넘었어요. 여러분 지하자원은 뭐예요? 달러 박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은 달러를 여기저기서 그만큼 벌어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끊어지면은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좀 고통을 받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달러 절대로 못 끊을 거다라고 하니까 끊어버렸죠. 결국은 이제 그 성질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황금평에서 이제 그게 좀 이제 공단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저녁인 건지 이제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살리는 건데요. 개성공단을 살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을 임시적으로는 정상 가동을 남북 간에 합의해서 한다더라도 개성공단이 너무나 큰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정도가 열려가지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개성공단 같은 경제를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남북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